좋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34일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한 건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일단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을 전수검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 8명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고사한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명이 유력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납니다.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양 전 대표의 금융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 흐름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에도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이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서영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 개별 허가가 난 포토레지스는 그동안 대체품을 찾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일본이 정밀화학 기술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유화의 제스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줄곧 이번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ましてや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そういう意味で韓国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 개별 허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일본 정부 측의 명분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규제가 풀렸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금수 조치만이라는 거를 이제 근거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허가가 난 건이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네.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락가락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는 맞불 조치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업자가 간이 검사서를 내는 방식에서 전수조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탄재 폐기물은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수입량의 99%를 일본산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불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가지역에서 다지역으로 바꿔 특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수위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습입니다. 한일 양국이 숨고르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900여 개 물자에 대한 까다로운 수출 규제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케이 신문은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 품목을 기존 3개 품목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역시 유동적이지만
언제든지 맞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 대통령도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원래 원고에 있던 무역 보복 조치를 무역 조치라고 하며 보복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을 찾아 원고에 없던 이순신 장군을 거론했습니다. 전남의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원고에 있던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에서 보복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발언보다는 수위가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변화를 보인 것은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에게 사죄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어제도 논란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결국 시민들의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주 씨의 발언에 분개해 주 씨를 밀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성향 단체 엄마부대 회원 10여 명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 씨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며 먼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아이에게 편을 들어야만이 진정한 화합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를 똑같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징용자란 확인 안 된 주장을 하며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일 협상을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서 배상 또 청구해야 되겠네. 주 씨는 지난 1일에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사죄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망언이 계속되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 씨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주 씨의 발언에 분개해 주 씨를 밀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알려진 또 다른 남성도 주 씨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도 아닌 사람이 무엇으로 사칭해가지고 오늘. 한편 주 씨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시민들이었는데요. 아베 정권의 수출 제한 조치는 물론 소녀상 전시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광복절에 서울에서 열리는 일제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노 아베라고 적힌 팻말을 들거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건 다름 아닌 일본 시민들. 집회 장소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베 총리 관저 코앞입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日本の政府の方から何とか解きほぐそうという姿勢は全くないのね. 한국은 적이 아니라며 미안함을 안고 거리로 나온 시민도 있습니다. この安倍政権の今回韓国に対するすごく威圧的で侮蔑的な態度っていうのは本当に市民として許せないし、本当に韓国の方に申し訳ないなって思いで今日来てます. 얼마 전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일본 아이치현의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とてもあの像が展示されたことに日本期待と希望を持っていたので今回の決定は悲しく思います。 앞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반대하며 테러 협박을 했던 50대 용의자가 붙잡힌 가운데 일본 시민과 예술단체들은 전시 재개를 요청하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에는 불법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양 전 대표가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첩보 자료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에서 1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기록들입니다.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양 전 대표의 금융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내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내사는 수사의 직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입건돼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특히 양 전 대표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환치기를 통해 마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더해집니다. 양 전 대표는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정 도박과 환치기 역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양 전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버스에도 도입됐지만 해당 기사는 이날 새벽부터 17시간째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버스기사 김 씨가 버스 내부와 바퀴를 점검하고 첫 차 운행에 나선 건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3시간여 동안 정류장 137곳에 걸쳐 노선을 왕복한 뒤 짧은 휴식 뒤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못 쉬고 나갈 때도 있고 15분에서 한 30분 사이. 이렇게 노선 왕복을 5차례. 김 씨가 쓰러진 건 첫 차를 운행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김 씨는 얼마 가지 않은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승객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건강하셨어요. 과로하거나 몸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운전기사의 과로를 막겠다며 지난달 버스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한 주간 총 운전 시간만 맞췄을 뿐 하루 18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연속 운전은 그대로인 겁니다.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 왕복에 4-5시간이 걸리는 버스 노선도 있습니다. 서로 졸지 말라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될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승객 불편 때문에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차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불편은 불편대로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안전을 위해 버스에도 도입된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버스 기사들의 무리한 운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때부터 3년까지만 손해배상이 되는데요. 3년이 넘어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그때부터 시효를 계산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1살 배기 김모구는 엄마 품에 안겨 아빠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군 모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엄마는 숨지고 김군은 머리 등을 다친 겁니다. 사고 이후 간질 등 발달지체 증상을 겪었던 김군은 5년이 지난 6살 때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결국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3년인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김군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 병명 등을 고려해서 손해가 언제 현실화됐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이례적인 결과라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다음은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바닷가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또 서울의 한 2층짜리 공장 건물에선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암초위에 쪼그려 앉은 여성을 향해 혜경이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남편과 함께 조업에 나섰던 71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암초에 고립된 겁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조업 준비를 하던 중 바다에 빠졌다가 스스로 헤엄쳐 암초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경이 갯바위에 고립된 50대 부부를 구조하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충남 태안의 한 해안가를 걷다가 길을 잃어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건데 1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2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등 진화 인력 140명이 투입돼 1시간 만에 불을 잡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약 7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는데 1,900여 세대 주민들이 불볕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데 방위비 청구서를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호주, 일본 등을 방문하고 어제 저녁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쯤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차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한국이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에스퍼 장관이 방한 전 일본과 논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日米韓の連携が大事だと、それは日韓のジソミア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極めて重要だという認識でエスパー長官との間で認識の一致を見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 밖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구두 요청을 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늘리라고 요구하게 될까요? 방위비 협상이 시작조차 안 됐는데 벌써부터 미국은 지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원 넘게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입니다. 이 액수를 정하기 위해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0번 넘게 만나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이달 안에 협상팀을 구성하고 첫 만남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방위비 협상이 시작됐냐 하는 질문이라면은 개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시작조차 안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벌써 우리 측에 거액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조 500억 원을 요구할 거란 전망부터 지금의 5배에 이르는 액수를 부를 거란 전망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의 의도적이고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인 거죠. 미국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치를 이렇게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일각에선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제시할 4가지 작전 지원 항목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1차 방위비 협상은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입장차가 클 경우 한 해 더 올해 액수대로 진행한 뒤 내후년부터 새로운 분담금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개 내외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됐고 방통위원장의 한상혁 변호사, 준비대사에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서를 겨냥하며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는 날 음주 상태로 나타나 물의를 빚었던 예결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 민원 문제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민원 접수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요.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첫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엄정한 심사를 약속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하지만 지난주엔 술을 마신 상태로 예산을 심사하다가 당에서 주의를 받더니 이번엔 소속당 예산 민원 접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 전 김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에서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니 의원별 관심 핵심 사업 한 건씩 사업명과 예산액, 요구사항 등을 보내달란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예결위원장이 자신의 소속 정당 의원들의 민원 챙기기에 앞장서는 구태가 재현됐다는 지적입니다. 불거진 논란에 한국당 지도부는 당황했고 그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나도 한번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요. 국민 우롱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 위원장은 뒤늦게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는데요. 총기 참사에 이어 연쇄 흉기 난동의 미 전역은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주유소와 편의점 등 10곳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흉기 난동에 4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where we have a suspect kill 4 people in one day and attack other people that just are innocent victims. 피의자와 희생자 모두 히스패닉계로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은 혐오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하루 만에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피츠버그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he officer then sees a knife in the actor's hand, orders him at gunpoint to the ground. The guy drops the weapon, complies, and is taken to custody. 총기 참사에 이어 흉기 난동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미 전역은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행안부와 갈등을 빚었죠. 반년이 지났는데 행안부가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과 연결하고 광화문 앞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이 방안에 정부 서울청사 부지가 일부 겹치면서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반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장관님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년 뒤인 지난달 30일 행안부가 또다시 사업 일정을 늦추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앞에 보건 조성 예정인 월대 발굴 조사를 이번 달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행안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청사 입주 기관과 입주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반발한다는 것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는데 공문까지 보내며 사업을 서두르려는 서울시의 불만을 재차 드러낸 셈입니다.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을 해 실무적인 반영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의외의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행안부의 진위를 파악한 뒤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가 고파 피자를 주문하고 싶다며 5살 아이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달 초 9.11에 배가 고파 피자를 주문하고 싶다는 아이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한 경찰은 곧바로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 아이의 영양 상태와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경찰은 아이를 나무라는 대신 9.11에 전화를 거는 법을 가르쳐주곤 피자 한 판도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현재 누리꾼들은 경찰의 상냥함을 칭찬하면서도 누군가 따라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온열 질환뿐 아니라 신장 질환인 요로결석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져 몸 밖으로 배출되는 요로에 돌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더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요로결석에 걸리면 옆구리가 많이 아프고 자주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재발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각에선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겸 방송인인 허지웅 씨가 혈액암 완치 후 한층 건강해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허지웅은 자신의 SNS에 자신을 격려해준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요행 없이 의사 말만 잘 지켜서 완쾌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는데요. 항암 치료 중 찍은 셀카와 함께 부쩍 자란 머리카락과 살이 오른 최근 사진을 올리며 투병 중이던 악성 림프종에서 완쾌됐음을 알렸습니다. 허지웅은 지난해 12월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 왔는데요. 8개월 만에 완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축하와 함께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본 미술관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가운데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미니어처 소녀상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은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올해 초부터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3cm로 갖고 다닐 수도 있는 미니어처 소녀상으로 SNS에 8개월 동안 120여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벚꽃놀이 기념 촬영에도 등장했고 윤봉길 의사가 수감됐던 가나자와 형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용기를 내주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더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양이 카페. 몽실몽실, 꼬물꼬물 귀여운 고양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양이 카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의 고양이들 중 다수는 버림받았거나 길에서 살던 고양이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유기 고양이들을 구해
고양이와 사람 모두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데요. 덕분에 버림받아 상처 입었거나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게 됐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새로운 주인을 연결해주기도 한다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이곳,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집 앞에서 놀던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한 마을. 아이들이 주택 앞 도로변에 모여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색 차량이 다가오더니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운전자는 인식하지 못했던 걸까요? 뒷바퀴로까지 아이를 덮쳐버리는데요. 근처 주민이 급하게 달려와 차문을 두들기자 그제서야 자동차가 멈춥니다. 아이는 거의 상처도 없이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인데요. 앞으로는 전방주시 잘하셔야겠습니다. 여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하마터면 큰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 주유소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대형 트럭이 빠르게 달리다 방향을 꺾는데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바닥을 두 바퀴나 구르고 나서야 주유기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서는데요. 만약 이 트럭이 그대로 주유기와 충돌했다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아수라장이 됐겠죠. 게다가 운전자도 거의 다치지 않고 직접 탈출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부평이 어제가 절기 입추였는데 날은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매미 소리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날도 끈적끈적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 세종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전국 대부분의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서울 26.2도, 강릉은 27.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5도, 부산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밤까지 비가 오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바로 9호 태풍 렉기마가 중국 동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그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편 10호 태풍 크로사는 남쪽 해상에서 일본 열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태풍 모두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요일 하루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